안녕하세요.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져 초토화된 상황에서 꿋꿋이 버텨왔던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가장 믿었던 두 사람 때문인데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한때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도 결국엔 사람으로 극복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있었던 끔찍했던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진 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닌 집에서 인형눈을 붙이거나 전구를 조립하는 부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무렵엔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을 하셨지만 학교에 딱 들어가기 전에 중동으로 떠나셨죠. 그땐 해외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나가는 일꾼들 중 한 명이 바로 제 아버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아버지가 학교에 입학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3년 정도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저에게 주겠다고 사오신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저에겐 맞지 않았습니다. 아유, 우리 선우가 벌써 이렇게 컸나? 아빤 이것도 선우한테 크겠다 싶어서 사왔는데 팔 한 짝 들어가는 것도 힘드네. 미안하다 선우야. 아빠가 네가 이렇게 쑥쑥 자란지 몰랐나 봐. 당신 3년이나 떨어져 지냈으니까 그렇지. 3년이면 애들이 얼마나 많이 크는데. 괜찮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나한테 선우 이 정도 컸다고 말해줬는데도 난 그 조그만 때 기억만 있었으니. 선우야, 아빠가 나중에 장에 갈 때 옷 새로 사줄게. 그땐 아버지께서 너무 민망해 하시며 그 옷을 버리려고 하셨지만 전 그 옷이 왠지 제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는 사이가 어색해서 말도 잘 안 하는데도 그 옷만큼은 제가 거의 클 때까지 버리지도 못하고 옷장에 고이 간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진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나서도 늘 현장직으로 일을 하며 저와 여동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고 난 후엔 항상 술을 드시곤 했어요. 그땐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진 일이 끝나고서 같은 동료분들과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실 때가 많았는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절 굳이 깨우실 때도 많았죠. 우리 장남, 벌써 자는 거야? 이 아버지가 아직 안 왔는데 벌써 자면 어떡해. 일어나. 아버지가 풀빵 사왔다. 아, 아버지, 술 냄새 많이 나요. 아버지 술 냄새 많이 나냐? 그래도 어떡해. 이 아버진 우리 장남이 좋아서 이러는 건데. 아버진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저에게 오셔선 안 하시던 애정 표현을 마음껏 하시곤 했습니다. 당시엔 아버지 술 냄새 때문에 잠도 설치고 그래서 짜증도 났지만 아버지가 유난히 그렇게 취한 날은 유독 거칠고 힘들었던 날이라는 걸 전 한참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고충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브랜드 신발을 엄청 사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부모님께 사달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로 친구와 건설 현장에 아르바이트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일을 하며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결국 일을 하다 친구 부모님께 들키면서 결국 저희 집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때 전 아버지께 엄청 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진 몸살이 나서 누워있는 저에게 어머니 몰래 슬쩍 오시더니 저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신발 그거 사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네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어. 자, 이걸로 너 사고 싶다는 거 사라. 이거면 되냐? 아버지 됐어요. 그냥 안 사려고요. 아유, 그래도 참 장하네 아주. 어떻게 그 일을 할 생각을 다 했어. 놀기 바쁜 나이에 고생했다. 그 힘든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도 아버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묵묵히 하루하루를 사셨는데 그 며칠 일했다고 좀 옮져 누워있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또한
생계를 위해 부업을 쉴 틈 없이 하셨답니다. 세상에 부업도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땐 박스를 접기도 하고 어떤 땐 전선 같은 걸 연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땐 종이 가방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하도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어머니 손가락 끝은 항상 거칠었는데 어머니 늘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종종 어머니 곁에서 일하는 걸 도와줄 때면 저는 한 시간만 해도 손가락 끝이 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일하는 걸 제가 만류하기도 했었죠. 어머니, 이제 부업은 그만해요. 아니, 이렇게 손가락이 아픈데 언제까지 그걸 다 하려고요. 옛 선호야, 그래도 이거 하면서 너랑 수진이 학교 보내는데 보태고 옷 사는데도 보태고 그런 거야. 하나 몇 푼 안 돼 보이지만 꼬박꼬박하면 니들 맛있는 거 먹일 정도는 된다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 그러면서 웃으며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자식이라는 게 뭔지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부모님께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란 게 저에겐 그 무엇보다 큰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은 힘든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늘 베풀며 사셨어요. 제 친구 중엔 부모님이 이혼해서 조부모 아래서 힘들게 컸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아지시자 엄만 매일 저녁 그 친구를 불러 밥을 먹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밥까지 손수 챙겨주셨어요. 거기다 대학 갈 때도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음에도 부모님께서 그 친구의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시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매해마다 비타민 같은 영양제며 화장품이며 선물을 사들고 와서 인사라곤 했었죠. 어머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이고, 정호 왔니? 아유, 세상에. 뭘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어. 그냥 밥 먹으러 오면 되지. 그럴 순 없죠. 제가 이 집 둘째 아들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우리 어머니 위해서 화장품, 또 우리 아버지 위해서 영양제 챙겨와야죠. 기특하다, 기특해. 아유, 어여 앉아. 얼른 따뜻한 찌개 끓여줄 테니까. 이렇게 제 친구까지 평생을 고마워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주변에도 늘 따뜻한 손길을 건네셨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며 저는 꼭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장학금도 받으며 부모님의 어깨의 짐을 덜어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을 땐 부모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승진도 누구보다 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넘게 되더라고요. 그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더군요. 연애를 하면서 야근할 때면 절 위해 도시락까지 싸오곤 했습니다. 세정아, 이걸 다 만들었어? 아이, 그냥 밖에서 사 먹어도 된다니까. 괜히 힘들게 도시락 싸게 했네. 아니야, 오빠. 마음 같아선 따뜻한 밥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이걸로 만족해. 내가 다음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하는데, 이 정도 내가 해줄 수 있지. 정말 밝고 명랑했던 아내와 연애라며, 저 역시 행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아내와 1년의 연애 후 결혼할 땐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투룸짜리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월급을 죄다 부모님께 썼는데 정작 제 결혼에 대해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오히려 달래주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래도 대기업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했을 텐데 좋은 신혼집도 못 해주고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나도 모아둔 돈 별로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앞으로 우리가 같이 차곡차곡 쌓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마음 착하고 넓은 아내를 보며
전 참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특히나 어머니는 아내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시곤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저희 맞벌이를 했는데 어머니는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제사며 명절이며 항상 어머니랑 여동생 둘이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가 다 끝난 후에야 아내를 부르곤 했습니다. 집에서 밥 한 끼 먹을 때도 어머니 늘 저와 여동생을 불러 상을 차리게 하셨죠. 선호야, 수진아, 와서 밥상 차리거라. 다 됐어.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거 옮기면 되죠? 아유, 냅둬라. 아, 선호 가서 하면 돼. 넌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일하느라 피곤한데 쉬어야지. 아유, 괜찮으니까 가서 앉아 있어. 아는 그런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처가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아내겐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처갓집은 형님이 늘 첫 번째였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고 아내만 계속 부려먹으셨거든요. 한 번씩 밥을 먹을 때면 형님 한마디에 아내가 움직일 정도였어요. 엄마, 나 물. 예, 세정아. 오빠 물 마시고 싶단다. 가서 얼른 물 가지고 와. 엄마, 나 밥. 세정아, 오빠 밥 좀 더 떠다 줘. 제가 있건 없건 장인 장모님 항상 아내를 무슨 가정부 마냥 부리시곤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초창기에 너무 놀라 물어보면 아낸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근데 형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맨날 당신한테만 시켜? 우리 집 맨날 그랬어. 항상 오빠가 첫 번째야. 어릴 때 맨날 고기 반찬은 죄도 오빠 주고 난 채소만 먹었지 뭐. 지금은 그래도 나아진 거라니까. 나도 어릴 때 막 싫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혼나서 이젠 포기했어. 전 그런 아내의 말에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이 처가댁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도 그 나이도 자꾸만 사고를 치고 회사도 다녔다 그만두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카드값도 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인 장모님은 뒷수습하기 바빴고요. 두 분 모두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노후 자금까지 죄다 쏟아부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께 바라진 않고 아내에게 늘 바라시기만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내에게 점심은 먹었냐고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점심은 먹었어? 오늘 날이 쌀쌀해서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할 것 같아. 아, 아니, 아직. 나 오늘 급하게 반차 서서 병원 왔어. 엄마가 몸살 난 것 같다고 병원 좀 데려다 달래서. 뭐? 아니, 형님 집에 계시는 거 아니었어? 형님더러 데려다 달라고 하면 되지. 당신 안 그래도 오늘 바쁘다며. 아, 몰라. 아니, 오빠도 집에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해달라 그러는지. 나도 미치겠어, 정말. 결혼하고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혼 2년 차쯤에 처가댁에 큰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어요. 바로 형님이 사행성 투자라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빚을 지게 된 거였죠. 그러더니 장인 장모님은 아내더러 그걸 같이 갚자고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정아, 네 오빠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너도 같이 오빠를 도와야지. 안 그러니? 김서방은 대기업 다니니까 대출을 받아도 이자도 나고 그러지 않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니, 왜 아니야?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야지. 장모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형님 카드값이며 용돈이며 아내가 챙겨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가정을 꾸렸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형님 뒷수습 도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내도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딱 잘라 거절하자 장인 장모님은 저에게 실망했다며 난리가 나셨지만 전 냉정하게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엔 장인 장모님만 형님을 도와주게 되었고 아낸 저만이라도 자신의 편이라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딱 잘라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 앞에선
장인 장모님이 더 이상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결혼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고서 입덧이 심해지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출산까지 하게 됐습니다. 전 아내를 위해 저녁 늦은 시간에도 먹고 싶다는 음식은 당장 달려가서 사왔었죠. 여보, 피곤하지? 아, 나 좀 출출한데. 어? 출출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나가서 사올게. 진짜? 당신 피곤하지 않아? 아이, 당신이 아이 보느라 피곤하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뭐 먹고 싶은데? 내가 가서 얼른 사올 테니까 뭐든 말해봐. 그렇게 전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각오로 지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출산을 하고 1년 정도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내 몸조리를 돕고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우울증이 좀 있어서 저녁엔 아예 어머니가 봐주시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 적도 있었죠.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 홀로 아이를 보고 계셨을 때도 있었답니다. 어? 어머니, 아내는 어디 갔어요? 어,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난다고 해서 내가 애 봐줄 테니 편하게 나갔다 오라고 했다. 그래, 저녁은 먹었니? 엄마가 반찬 좀 해왔는데 밥만 떠서 먹으면 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아유, 아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지. 애도 크고 부모도 크고 그러는 시기잖니. 아유, 세정이는 얼마나 힘들겠어. 말 못하는 애랑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스트레스도 심할 거다. 네가 세정이 이해 많이 해주고 그래야 돼. 그렇게 부모님은 반찬이며 아이 육아를 도와주셨고 종종 제 여동생도 와서 아이를 봐주곤 했습니다. 처가에선 아이가 태어나도 한 번을 봐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자마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는데 아내는 오히려 그때 이후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서 집에 가면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일 때가 많았죠. 그러면서 아내는 피곤하다며 저녁을 못 차리겠다고 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배달시켜 먹자. 나 오늘 엄마들 모임 갔다 오느라 피곤하네. 뭐? 아니, 어제도 우리 배달시켜서 먹었잖아. 오늘은 간단하게 찌개라도 끓여 먹을까? 내가 찌개 끓일게. 아, 언제 끓여 먹어? 그리고 설거지도 해야 하는데 그거 당신이 다 할 거야? 아유, 됐어. 그냥 배달시켜 먹자고.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배달을 시켜 먹었고 나머지도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반찬으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땐 아내가 정말 낮에 아이랑 시간 보내는 게 힘든가 생각을 해 일주일에 2~3번은 청소하는 곳에 의뢰도 해서 이용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내 힘들다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하고서 아이를 재우고 씻기고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제가 다 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것도 제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늘 절 못마땅해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고 나선 아내는 주변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그거 들었어? 아래층 유진이는 내년에 40평대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간대. 옆동 수연이네도 해외로 1달살이 간다는데. 아, 부럽다, 부러워. 우리도 돈 모아서 여행 가면 되지. 당신 월급 당신한테 다 주잖아. 그거 잘 모아서 가면 되지 않겠어? 뭐? 당신 월급이면 얼마나 된다고. 해봤자 우리 살림살이 쓰면 쥐꼬리만도 안 남는데 그걸 모아봤자 뭐해. 그래도 전 대기업 다니며 승진도 잘하고 나름 잘 나가는 상황이라 월급도 꽤나 많았음에도 아내는 늘 부족하다고만 하더라고요. 한 번은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는 아내에게 너무하다며 가계부를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는 거 있죠. 뭐? 가계부? 지금 당신 내 살림 의심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 오로지 나한테 다 맡긴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자꾸만 월급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러지. 솔직히 내 또래 중에서 내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고 우리가 애가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자꾸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니 나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지.
날 의심하는 건 아니고? 당신 내가 돈 따로 쓸까 봐 의심하는 거 아니냐고. 나 진짜 기분 나빠. 난 나름 열심히 살림하는데 왜 의심을 해? 집에서 살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아내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낸 제가 무조건 자신의 말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특히나 아이 육아에 관해선 양보가 없었죠. 주말엔 아빠랑 아이가 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주말이면 늘 아낸 혼자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래도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정말 아내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나야 평일에 당신보다 아이랑 보내는 시간 많으니까 걱정 마. 당신이야말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좀 있어야지. 난 엄마니까 아들이 난 좋아하겠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같이 보내야지. 엄마랑 아빠 따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 아휴, 의미가 없긴 뭐가 없어. 난 평일에 많이 봤으니까 주말엔 당신 혼자서 봐. 그러고선 그냥 아는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아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육아 스트레스를 핑계로 제가 퇴근하면 자꾸만 저녁 늦은 시간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곤 했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자 어느 날부턴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선 연락 두절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도저히 연락이 안 돼 어머니가 급하게 아이를 데리러 갔던 날이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그날 무려 친구랑 낮술을 마셨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낮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애 엄마가 낮술을 마실 생각을 해? 아니, 그럼 저녁에도 나가지 말라는데 난 언제 스트레스를 풀어? 그리고 애가 갑자기 아픈 걸 나더러 어쩌라고?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 멀쩡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전화 안 받았어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앤 어머니 댁에 가 있어. 나 퇴근하고 가려면 너무 늦으니까 당신이 얼른 가서 아이 데리고 와. 내가 어떻게 가? 운전도 못 하는데. 그냥 늦어도 당신이 데리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아내의 갈등이 심해지자 저도 스트레스가 커져갔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또래 아이들 키우는 동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이때쯤이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운다고들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내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 아내가 핸드폰도 자꾸만 숨기고 밖에 외출하는 날도 많아지고 외출할 때마다 전보다 더 꾸미고 나갈 때가 잦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한 번은 제가 농담을 했더니 아내가 발끈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여보, 어디가? 어디 가는데 그렇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누구 만나? 친구 만나, 친구. 뭐 내가 다른 사람 만날까 봐? 애 낳고 나서 피부 다 망가지니까 화장 진하게 하는 거잖아.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해? 아니, 난 그냥 물어본 거잖아. 왜 화를 내? 화 안 나게 생겼어? 나가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그러지. 당신 요즘 진짜 자꾸 내가 아는데 꼬치꼬치 캐묻고 왜 그러는 거야? 뭐 의처증이라도 생긴 거야? 나도 사회생활 좀 하자. 친구도 좀 만나고 그러자고. 아는 그때쯤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저 아내가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로 숨기는 게 있었다는 걸 그때 몰랐었네요. 그러던 와중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아내가 제게 일정을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평상시라면 제가 야근을 하든 외근을 하든 별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해외 출장 얘기엔 눈을 반짝이더니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그러면 내일 가서 언제 돌아오는 건데? 몇 시에 도착해? 바로 집으로 올 거야? 5일 뒤에 한 오후 3시쯤? 아마 집으로 바로 올 것 같긴 한데 일정에 따라서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왜? 아니, 나도 당신 일정을 알아야지. 그럼 일정 길어지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나도 언제 오는지 알아야 하잖아. 아침에 나가면 바로 비행기 타러 갈 거지? 평상시엔 몇 시에 오든 말든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아내가
갑자기 출장 간다고 하니 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나가니까 아내가 절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땐 그렇게 느꼈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해외 출장을 나가기 전 회사에 잠시 들르게 됐습니다. 오후 비행기라 일찍 회사에 와서 정리하고 가려는데 마침 여권을 놓고 나온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 사이 얼른 집에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 급하게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해 번호키를 눌러 문을 연 순간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현관문 윗 걸쇠가 걸려 있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 홀로 문을 열었던 적이 종종 있어 윗 걸쇠를 설치했는데 그때가 마침 아이는 어린이집에 간 시간이라 윗 걸쇠가 걸려 있는 걸 보고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내한테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자 전 열린 틈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세정아, 여보. 아무리 불러도 방에서 아내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제 눈에 보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낯선 운동화였죠. 제 건 아니고 또 아내 운동화라기엔 너무나 큰 사이즈였습니다. 누구 신발이지? 누가 놔두고 갔나 싶던 그 순간 아내가 안방에서 허겁지겁 나오더니 절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 여보, 아니, 어떻게 왔어? 비행기 타러 간 거 아니었어? 갑자기 왜 온 거야? 나 여권 놓고 가서 일단 이거 먼저 열어봐. 어? 잠시만. 잠깐만. 그러더니 아내 문을 열어주겠다며 다시 문을 닫고 윗걸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이 열렸을 때 분명 현관에 놓여있던 그 운동화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거기다 아내가 갑자기 당황해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여권을 놓고 가면 어떡해. 잘 챙기라니까. 어디 있는데? 내가 가져다 줄게. 여기 잠깐 있어. 아니야, 내가 들어가 찾을게. 어차피 시간도 좀 남고 천천히 찾아도 돼. 무슨 소리야? 바로 가야지. 공항상이 어떨지도 모르는데 뭘 들어오려고 그래. 어디 있는데? 얼른 말해. 어디 있는데? 현관에서 들어가려는 절 제지하고선 급하게 말하는 아내의 태도를 보며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고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 바로 안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방문을 가로막는 거였어요. 갑자기 안방을 왜 들어가? 그냥 내가 찾아준다니까? 뭐? 안방에 가서 여권 찾아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 비켜. 뭐라도 있어? 왜 그래, 당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방에서 자다가 바로 나오니까 지저분해서 그러지. 뭐 지저분한 게 하루 이틀이야? 갑자기 왜 이러냐고. 아이, 나와. 전 그대로 아내를 옆으로 밀고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에 뜬금없이 맥주 캔들이 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선 옷들이 바닥에 질비해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어? 아니, 그냥 맥주 좀 마신 거야. 당신도 각오해서 영화나 한 편 볼까 해서. 맥주 혼자서 이렇게나 마셨다고? 그리고 이 옷들은 뭔데? 당신 아까부터 좀 이상해. 뭐긴 뭐야. 더워서 내가 벗은 거지. 아이,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여권 서재에서 찾아야지. 왜 안방에서 찾냐고. 뭐 내가 딴짓이라도 했을까 봐? 당신 또 그 잊혀증 도진 거야? 맨날 나더러 술 마시러 나가서 뭐 하냐고 그러더니 이젠 집에서 마시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는 거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나가서 얼른 여권이나 찾고 가라고. 그렇게 아내는 절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의 말단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옷장이었죠. 닫히지 않은 옷장 사이로 빼꼼하게 뭔가가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선 주저없이 바로 그 옷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순간 전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거기엔 정말 경악할 진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전 무척이나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너, 네가 어떻게, 선호야, 그게, 네, 옷장 안엔 경악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집에서 어리적 도움을 줬던 제 절친한 친구였어요. 난감하단 표정으로 나오더니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 여기서, 아니, 그게 있잖아. 재수 씨가 뭐 고장 났다는데 고치다가 더워가지고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한겨울이 코앞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두 사람 지금까지 뭐 한 거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무슨 일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자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호야, 선호야, 진짜 미안해. 아니, 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너랑 재수 씨가 싸워서 사이 안 좋다고 고민하길래 난 그냥 니네 부부 사이 좋게 만들어주려고 몇 번 조언해주려고 만났다가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실수하고 나서부터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진짜 미안해. 나 정말 실수야, 실수. 뭐 실수? 넌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나 이렇게 배신하냐고. 선호야, 진짜 미안해. 난 그냥 한 번 실수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그걸 핑계로 날 불러대가지고 진짜 미안해. 어? 나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재수 씨한테는 아무런 감정 없어. 진짜야. 두 사람은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와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아내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었네요. 그런데 그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아내에겐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호소하기 시작하니 아낸 그런 친구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정호 씨. 정호 씨 나 좋아한다며. 나 이혼하면 정호 씨가 나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아이, 내가 언제 너 좋다 그랬어. 네가 하도 나한테 한 번만 와달라 매달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미쳤냐? 친구 아내를 좋아하게. 뭐라고? 정호 씨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난 그래도 가정도 버리고 정호 씨 선택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그때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꽝스럽지만 그때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친구, 그리고 그 옆에서 친구에게 울며불며 말하는 아내를 보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아내는 그렇다 쳐도 전 친구에게 너무나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쯤 개인 사업하는 친구가 힘들다길래 돈도 빌려줬었거든요. 아내와 상의한 후에 결정한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아내가 다른 사람한텐 이런 한 푼도 아까워했는데 유독 그 친구한테만은 너그럽게 굴더라고요. 아마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니 아내가 너그럽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 용서라는 단어도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둘이서 지지고 볶든 싸우든 알아서 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집에 상간남을 들여. 나 이거 도저히 용서 못해. 그리고 정호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고 빌려준 돈 민사소송까지 다 할 거니까 각오해. 아, 선호야, 왜 그래? 어? 너 내 사정 다 알잖아. 지금 나 엄청 힘든 거 네가 잘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어? 그래, 네 사정 힘든 거 다 알아서 지금까지 매달 돈 못 줘도 이해하고 넘어갔어. 근데 그런 나한테 이런 똥을 투척해?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됐고, 너랑은 이제 앞으로 끝이야. 날 배신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선호야,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 테니까 제발 소송만 하지 말아줘. 어? 이 관계 망친 건 바로 너야. 널 위해 손 내밀어준 우리 부모님까지 네가 배신한 거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러자 그 친구는 허겁지겁 옷을 챙기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낸 그때까지도 멍하니 안방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툴툴대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싹싹 빌어야 하지 않나요? 아낸 잘못한 기색도 없더군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당신 출장 갔다 오면 어차피 말하려고 했어. 나 저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끝내자. 빌려준 돈은 갚는다잖아. 그러니까 시간 좀 줘. 뭐? 지금 그 말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조용히 끝낼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소송이란 소송은 다 걸 거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끝낼 거야. 아이도 있는데 뭘 어쩌려고. 나중에 애라도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또 당신 부모님 얼마나 충격받겠냐고. 나도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어차피 당신도 알아버렸고 조용히 끝내자. 어떻게 넌 끝까지 뻔뻔하고 염치가 없냐? 잘못한 건 니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얼굴 두고 다니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당신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제가 소리를 치자 아내 또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내가 근래 수상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제 절친한 친구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당장 출장은 떠나야 하고 미룰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결국 전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전 바로 출장길을 떠나게 되었죠.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도 전 잠 한숨 못 자며 힘들어했습니다. 일정은 일정대로 소화해야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5일의 일정이 끝나고 전 회사의 양해를 구해 휴가를 내게 됐습니다. 사실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지만 시간을 지체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한 민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죠. 소송이 접수되자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전 당연히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뻔뻔한 사람은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당신이랑 나랑 사이 안 좋은 지 오래잖아. 내가 정호 씨 안 만나도 당신이랑 나랑 계속 살 수 있었겠냐고. 위자료? 난 위자료 못 주니까 얼른 취소해. 내가 돈이 어딨다고.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인 줄 아직도 몰라? 그렇게 당당하면 동네방네 내가 다 소문내도 되겠지? 가정 버리고 바람났다고. 어떻게 넌 미안하다 한마디를 안 해? 어떻게? 사람 감정이 알아서 조절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러게 당신이 처음부터 나한테 잘했어야지.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당신이 그렇게 찌질하니까 친구가 안 하고 다 이렇게 당신 떠나는 거야. 뭐라고?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당신이 한 잘못 언젠가 벌 받느라 올 거니까. 전 그렇게 아내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저흰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고 상간남에게 빌려줬던 돈은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서 전 아내와 상간남은 살림을 합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같겠습니까? 남편과 친구를 배신한 대간 그때부터 치러지게 되었죠. 친구였던 상간남의 사업은 급속도로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안 풀리자 저에게 돈도 변제하지 못했고 그러자 전 재산 조회를 해서 하나둘씩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의 통장이며 전세금이며 모든 재산들을 압류하기 시작하자 그 두 사람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나 보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3개월도 못 살고 파국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야 친구였던 그 상간남이 후회한다며 연락이 왔죠. 선호야, 나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다. 너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네 돈은 꼭 갚을게. 진짜 미안하다. 나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친구들도 날 벌레 보듯 보고 연락도 안 받아.
너라면 널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냐? 우리 인연이 고작 이 정도였다는 게 화가 나네.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선우야, 정말 실수였어.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실수한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난 아마 평생 너 용서 못할 거야.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너 용서할 생각 없어. 너와 인연은 여기서 완전 끝이야.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돈이나 제대로 갚아. 친구였던 그 상간남은 다른 친구들로부터도 연락이 모두 끊기게 됐고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양심은 있었는지 이후로 일하며 꼬박꼬박 돈은 보내주고 있어요. 전 아내는 상간남과 헤어지고서 처가로 들어갔지만 처가에서도 창피하다며 쫓겨난 모양이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우리 집에서도 쫓겨났어. 다신 집에 올 생각하지 말래. 딸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데 나 진짜 벌 받나 봐. 아이는 우리 아들은 잘 있지? 이제 와서 아들 생각이 나냐? 걱정 마. 당신 없이도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나 기숙사 있는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긴 가고 싶지가 않아서 당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양육비 줄게. 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왜? 날 그렇게 배신한 사람을 내가 왜 도와주니? 헛소리 하지 말고 어디든 당신 힘으로 살아.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거 당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었잖아. 그렇게 말할 정도면 당신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로서라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 아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전 아내는 정말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직한 모양이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양육비를 보내곤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정신 차리고 남 배신할 생각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전 사실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가를 좀 길게 낼 정도로 출근도 힘들고 특히나 사람 많은 곳을 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숨이 멎을 것처럼 힘들 때가 많아 병원에 가보니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에 얘기를 해 길게 휴가를 내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충분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전 집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됐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절 대해 주셨습니다. 아침이면 아침밥을 차려 절 깨우시곤 다 같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곤 했어요. 한동안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자 어느 날은 아버지가 아침밥을 먹던 와중 저에게 뜬금없이 제안을 하신 게 있었답니다. 선호야, 이따가 밥 먹고 옷 챙겨 입고 나오거라. 아버지랑 어디 갈 곳이 있다. 네? 어디요? 아, 그런 게 있어. 편한 옷을 입고 오후 늦게 나올 거니까 잘 챙겨 입고 나와. 그렇게 아버지 말을 듣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버진 차를 타고 절 데리고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한참을 가다 도착한 곳은 어느 한 공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저더러 내리라고 손짓을 하시더니 공사장 반장님께 절 잘 부탁한다며 말하시곤 절 놔두고 그대로 가버리시더라고요. 덩그러니 공사장에 남겨진 저에게 반장님은 쉴 틈 없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한참을 벽돌이며 합판이며 타일 박스며 무거운 것들 이리저리 나르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은 텅 비고 땀은 줄줄 흐르더군요. 하루 종일 자책감에 쌓여 웅크려 누워 있었는데 그날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후까지 내내 움직이고 나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나니 머릿속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절 태우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이 있었답니다. 아마 그 말 때문에 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던 것 같네요. 선호야,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 그래. 그래도 버티고 지내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다. 애비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힘들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땀 내면서 흘려보내라. 아버지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하긴 이애비보다 네 마음이 지옥일 텐데 죄송할 거 하나 없다. 아버지 앞에서 실컷 힘들어해도 돼. 대신 엄마 앞에선 조금만 힘내다오. 그렇게 저 며칠 동안 아버지 지인이 만드는 건물 공사장에 가서 일을 거들면서 제 마음과 머리를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약도 먹고 충분히 쉬기도 하며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차차 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괜찮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하고서 3년이 지났는데 이젠 아이도 학교에 들어가고 저 역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꽤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에게 한 번 그런 속상함을 티내지 않고 오히려 절 위해 묵묵히 뒤에서 절 응원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저희 부모님, 여동생의 마음을 감사히 여기며 앞으로는 저희 아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제가 여기 사연을 들으며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사연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글 속에서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배신의 상처라는 게 사실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옅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혹시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단단하게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무너지지 않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꿋꿋이 버티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